또 궁금한 게요. 요즘에는 이제 해외 투자를 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해외 투자를 조금 해봤는데, 이 세금 많이 높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해외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해외 투자에서는 이제 포인트는 세 가지라고 보면 되는데요. 말씀하신 세금, 그리고 두 번째 환율, 네. 그리고 이제 접근성이에요. 네.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지 이제 해외 투자를 할 자격이 있는 건데요. 먼저 접근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ETF나 펀드 말고 직접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 종목 선정을 직접 해보신 분들이 미국 주식이나 중국 주식 직접 투자하는 게 맞고요. 일단 첫 번째. 근데 이제 거기서 접근성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언어의 문제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되어 있는 기업 분석 보고서나 리포트나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말로 되어 있는 거나 중국말로 되어 있는 거 우리 못 읽는단 말이죠. 그래서 접근성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제 환율 부분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은 이게 앞으로 벌고 뒤로 까인단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주식이 똑같습니다. 내가 미국 주식에서 수익률이 5%가 났어. 근데 환율로 5%가 까이면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이 그래요. 미국 주식 투자해서 10% 버는데 환율이 지금 1,200원에서 막 1,100원까지 10%가 밀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원화가 훨씬 강한데 나는 달러를 갖고 있어. 그럼 이제 뭐 거기서 수익 난 게 다 까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 투자할 때 환율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 유리하다. 이제 세 번째 세금 같은 경우는 해외 계좌가 금액이 좀 있으면 아마 증권사에서도 어느 정도 뭐 세금 서비스를 해주고 하니까 뭐 세금을 좀 아는 분들한테 뭐 증권사 PB들이나 아니면 전문 세무사들한테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어떤 금융상품에 따라서 직접 투자나 또는 금융상품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내가 공부를 하거나 또는 전문가한테 좀 확인을 미리 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통 잘 모르면 뭐 애플, 그렇죠. 뭐 나이키, 뭐 그냥 코카콜라, 그냥 아는 거 사라, 뭐 이러면서 아는 거 사는 것보다 아까 말했던 시가총액 큰 거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데 의외로 시가총액이 작을 수도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글로벌이라서 시가총액이 다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이제 저런 거죠. 우리나라랑 비교해서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우리 한국의 시가총액 순위가 있듯이 미국의 시가총액 순위가 있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시가총액 한 20, 30위 안에 있는 거를 사는 게 똑같은 논리로 내가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면 소위 우리가 시가총액 1위 종목을 대장주라고 하거든요. 대장이 앞서 나가야지 쫄개들이 따라가니까 대장을 갖고 있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죠. 중국 주식도 요즘 많이 하나요? 우리가 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를 못했었는데 홍콩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후광통이 한 5년 전에 개설되면서 꽤 많은 분들이 지금 중국 투자를 하죠. 그래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미국 아니면 중국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 시장의 특성을 좀 이해하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뭐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누구나 다 알지만 빅테크가 거의 시가총액 5위 안에 다 있거든요.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시가총액 1, 2, 3위 휩쓸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직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반도체 또는 뭐 자동차, 2차 전지 뭐 이런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산업 중에 약간 하이테크 산업.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중국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상해에서 지금 1위가 뭐냐면 귀주모태주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귀주모태주가? 그게 이제 술 만드는 회사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꼬량주. 최고급. 근데 가짜가 많을 정도로 워낙 고가의 술이고, 근데 그 술 만드는 회사가 시가총액 1위예요. 그리고 이제 또 탑10 안에 5개가 은행주예요, 은행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탑10 안에 이제 은행주는 없습니다. 신기하네. 근데 우리나라도 10년 전, 20년 전에는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별의별 은행들 탑10 안에 있었단 말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미국, 우리나라 이제 은행주가 탑10 안에 있을 수가 없어. 왜? 빅테크 기업들이 은행보다 훨씬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커진 거죠. 근데 아직 중국은 뭐 이런 소비주들, 뭐 마오타이 또는 뭐 은행주들 또는 뭐 조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이 중국에 뭐 잡혔다. 뭐 이런 말이 있고, 뭐 우리나라 이제 뭐 반도체도 뭐 언젠간 잡히겠지. 뭐 이런 말들이 계속 이제 산업들이 내려가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도 미국을 따라가는 거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미국 투자를 한다면 빅테크 기업이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우리나라는 약간 하이테크 산업에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중국에 한다면 우리나라가 10년 전에 또는 15년 전에 어떤 산업이 강했지 그걸 생각하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은 거꾸로 중국에는 그냥 빅테크 기업에 묻어놓으면
길게 보면. 근데 아직은 타이밍상으로는 그게 이제 굉장히 장기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죠. 장기 투자는 그래서 그런 속된 말이 있죠.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하는 거라는 그렇죠. 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가 막 뭘 사야 돼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고 네. 방금 말씀하신 하이테크 산업 또는 빅테크 산업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게 있어 사. 그리고 5년 갖고 있어야지.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5년을 갖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주식 투자의 공부, 자세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죠. 그냥 사면 절대 못 버텨요. 근데 계속 공부하고 업데이트를 해야죠. 맞아, 내가 잘 결정했어. 그러면서 이제 5년을 버티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제가 또 궁금한 게 재무제표에서 네. 대표님 보실 때 가장 많이 먼저 확인하면 좋을 것 네. 그게 뭘까요? 재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 중에 우리가 이제 뭐 3대 재무제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금흐름표까지 보실 줄 안다면 회계학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에요. 안 그러면 현금흐름표 보기 어려워요. 그 다음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손익계산서가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개인으로 말한다면 재무상태표는 뭐를 나타내는 표냐면 너 지금 돈 얼마 있어 이거예요. 나 은행에 지금 뭐 2억 있고 그리고 뭐 집이 5억짜리 있어 나 7억 근데 대출이 한 3억 있어 나 4억 그게 재무상태표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왜? 내가 4억 있으면 뭐예요? 백수면은 매달 500만 원씩 까먹으면 4억이면 한 3년 백수면 다 날라가는데 그래서 소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면 기업도 똑같아요. 그래서 재무상태 지금 얼마에 있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버느냐죠. 그걸 확인하는 게 손익계산서예요. 그럼 이제 손익계산서가 훨씬 중요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손익계산서에서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이익성. 이익성은 뭐냐면 100원 팔았는데 얼마 남냐예요. 그럼 100원 팔았는데 1원 남으면 1% 남으면 그 장사 하나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럼 그런 기업 안 사면 되죠. 그럼 어떤 기업 사야 돼요? 100원 팔면 적어도 한 20-30원 남는 기업. 그거를 이익률이라고 해요. 그럼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인 기업을 웬만하면 사세요. 100원 팔았는데 한 15원, 20원, 30원, 40원 나오면 엄청 좋은 거죠. 40원 나오는 기업이 있나요? 있어요. 근데 그 대신 주가가 꽤 많이 비싸겠죠. 왜냐면 저 같은 생각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익률을 보시면 되고요. 이익성. 그 다음은 이제 성장성. 손익계산서의 성장성은 뭐냐면 몇 년 동안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증가했느냐 아니냐로 이제 우리가 성장성을 나타내는데 당연히 증가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죠. 그게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 증가율이나 영업이익 증가율을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 안정성이라 그러는데요. 안정성은 손익계산서에서 파악할 수는 없어요. 재무상태표에서 파악을 하셔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의 재무상태표는 나 은행에 얼마 있고 집이 얼마 있는데 대출이 얼마야. 근데 대출이 내가 갖고 있는 집이랑 돈보다 더 많으면 이제 신용불량 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파산되는 거죠. 기업도 똑같아요. 그럼 기업의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보는 건 부채 비율이 얼마냐만 보면 돼요. 그래서 부채가 너무 높은 기업은 안 사면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익률이 높고 성장성이 높고 안정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면 돼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선 안정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손익계산서에서는 성장성과 이익성을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재무제표 안 보고 막 샀다가 돈 날리는 분들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더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부채 비율 뭐 이런 것도 너무 어려운데 부채 비율이 뭔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러면 정말 이것만 확인하세요. 신용평가 기업에서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간략 재무제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빨간색은 적자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영업 적자가 3년 이상 났다. 그걸 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업 적자가 4년이면 관리 종목이고요. 영업 적자가 5년이면 상장 폐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본 잠식. 자본 잠식은 뭐냐면 내 자본금이 100억인데 그 자본금 까먹고 있어. 그게 이제 곧 상장 폐지될 회사거든요. 또는 감자가 되거나. 그래서 적어도 나 재무제표 아무리 몰라도 적자 기업 또는 자본 잠식 기업 이 두 개만 피해도 그래도 큰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부자의 공식보다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이것만큼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나 이런 행동이나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혹시 꼭 뭐 그런 베스트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젊은 분들은
가능성의 시기죠. 가능성의 시기. 저도 젊어 봤었고, 그러면 지금 당장 가진 건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거죠. 지금은 행복해요. 지금은 행복해. 왜냐면 그때 저도 20대 때 돈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행복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행복은 행복대로 느끼시고, 근데 재무 설계적인 관점, 인생을 길게 보는 관점에선 분명히 30대가 오고 40대가 온다란 얘기죠. 그럼 그때를 위해서라도 준비는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뭐냐면 돈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약간 돈 걸었던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혼났어요. 그래요. 저도 혼났어요. 어린 놈이 돈 얘기부터 먼저 하고 막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 진짜 많이 혼났는데 우리가 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 젊은 분들. 그럼 관심은 꼭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나이 먹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 가끔씩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목표 설정이 저는 어떤 일에서든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야 그냥 열심히 하면 돈은 따라와. 저는 그거 완전 반대예요. 열심히 하면 돈 따라오면 전 국민 우리 아버님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데 돈 안 따라오더라고요. 무엇을 열심히 했냐가 중요한데 돈을 벌고 싶다면 재테크가 하고 싶다면 돈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목표도 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워야 돼요. 제가 술자리에서 물어봤는데 얼마 벌고 싶다 한 명도 못 봤어. 저는 근데 안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나는 정말 어렸을 때는 100조 벌고 싶었어요. 100조. 100조 벌고 싶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숫자로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꼭 100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난 얼마를 벌어야지라는 꿈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얼마만 결정되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나 100억 벌 거야. 근데 100년 있다 100억 벌면 뭐 할 건데? 언제까지? 언제 100억 벌 거야? 라는 그래서 뭐 한 10년 안에 100억 벌 거야.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고요. 젊은 분들 중에 뭐 스웩 뭐 이런 플렉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네네네. 지출로 날아가는 돈을 줄여야 되는데 대부분의 플렉스나 대부분의 스웩은 지출이거든요. 내 연봉이 얼마인데 얼마를 쓰고 그러면 순소득이 하나도 안 남는데 도대체 뭐 나중에 어떻게 살 건지 과한 소비들은 좀 지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벌써 기분이 재벌이 된 느낌. 벌써 이 얘기만 들어도 제 10년 뒤의 미래가 굉장히 편안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 오늘 제 또 이 마법 채널 또 같이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가볍게 또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 또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더 돈이 필요한데 돈을 벌 기회가 없으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좀 생길 때가 이럴 때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테크 책이 팔렸던 1위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인데 그 책이 나왔을 때가 우리나라 IMF 시대였거든요. 맞습니다. IMF 시대에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지금 부자가 되고 싶은데 저 포함해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 특집 이 편성에 나오셨을 때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드신다면 이 채널의 기획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 하여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컨텐츠가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오늘 이 좋은 정보 많은 이들에게 공유해서 대한민국 모든 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마법에 걸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